이 고을 백성 중에 굴버 죽은 자가 33이요. 나리, 그 피값을 어째 치르시겠소? 18살 선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동원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책만 읽던 정약용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걸까요? 야담 놀이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광주 땅에 정재원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벼슬은 낮았으나 학식은 높았고 재산은 넉넉지 않았으나 마음만은 풍족한 사람이었지요. 그의 집 사랑채에는 언제나 책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봄이면 매화 향기가, 가을이면 국화 향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고 그 향기 속에서 정재원은 하루도 빠짐없이 자식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 자식들 중에 유독 눈빛이 남달랐던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약용, 정약용이었습니다. 약용은 태어날 때부터 달랐습니다. 갓난아이 때는 밤새 울지 않았고 3살이 되자 스스로 천자문을 펼쳐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었습니다. 5살에는 스스로 시를 짓더니 7살에는 아버지의 서가에서 꺼낸 경서를 혼자 읽어 내려갔지요. 마을 어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막내 아들 봤어?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글쎄 말이야. 아버지보다 낫겠어. 저러다가. 그러나 정약용이 10살이 되던 해, 그 빛나는 눈빛에 처음으로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약용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책으로 채웠습니다. 슬플수록 더 많은 책을 읽었고 외로울수록 더 깊이 글 속으로 파고들었지요. 그러나 책 속의 세상은 따뜻했지만 책 밖의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약용이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것은 15살 되던 해 여름의 일이었습니다. 여름은 유난히 가물었습니다. 경기도 일대의 논밭이 바짝 타들어갔고 광주 고을 백성들의 얼굴에도 그늘이 짙었습니다. 정재원은 아들 약용을 데리고 장터에 나갔습니다. 쌀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직접 살펴보기 위해서였지요. 장터에 들어서자마자 약용의 눈이 멈췄습니다. 장터 한쪽 구석에 할머니 한 분이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깨진 사발 하나, 그 안에는 동전 몇 잎이 달랑달랑 굴렀습니다. 할머니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뼈만 남은 손이 사발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6살쯤 되어 보이는 손녀가 할머니의 소매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약용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약용은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장터 사람들은 아무도 그 할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쌀자루를 지고 가는 상인도, 디단을 고르는 양반 마님도, 떡을 사는 아낙네도 모두 그 앞을 지나쳐 갔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약용은 품속에서 동전을 꺼내 사발 안에 넣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눈물이 그 주름을 타고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약용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 정재원이 아들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약용은 아무 말 없이 걸었지만 그 눈빛은 무언가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지요. 정재원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약용아, 예, 아버지, 오늘 무엇을 보았느냐? 약용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굶주린 할머니와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것 말고. 약용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못 본 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재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학문이란 그것을 위한 것이니라. 예? 책 속의 성현들이 글을 남긴 것은 벼슬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다. 저 할머니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쓰러져가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함이었지. 글을 읽는 자가 눈을 감으면 세상은 아무도 없는 것과 같다.
약용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약용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3년 뒤 자신의 목숨을 건 싸움에서 유일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16살이 되던 해 집안에 기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정재원이 화순 현감으로 부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현감이란 고을을 다스리는 지방관이었으니 정씨 가문으로서는 오랜만에 경사였지요. 온 집안이 들떴습니다. 형들은 한양 출세길이 열렸다며 기뻐했고 하인들은 분주히 짐을 꾸렸습니다. 약용도 아버지를 따라 화순으로 내려갔습니다. 화순은 전라도의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산이 깊고 물이 맑았으며 봄이면 철쭉이 산 전체를 붉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지요. 그러나 약용이 화순에서 처음 본 것은 그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현감 부임 첫날 관아 앞마당에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탄원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현감 나리 억울합니다. 나리께서 오시기 전 작년 한 해 동안 이 고을 백성 15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아버지 정재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약용도 그 자리에 서서 백성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남루한 옷, 앙상한 볼, 그럼에도 희망을 담은 눈빛들. 그날 밤 약용은 아버지의 사랑채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전 현감의 이름은 박만복이었습니다. 그는 고을에 부임한 지 4년 만에 재산을 10배로 불린 자였습니다. 방법은 단순했지요. 세금을 2배로 거두어 반은 관아에 내고 반은 자기 곳간에 쌓았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구휼미를 풀지 않았고 백성들이 호소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박만복은 이미 다른 고을로 영전했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고을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자를 벌할 수 없습니까? 약용이 물었습니다. 정재원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한다. 말만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박만복은 지금 한양의 세도가와 연줄이 닿아 있는 자다.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우리 쪽이 화를 입는다. 약용은 말없이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부터 약용은 아버지 몰래 무언가를 시작했습니다. 화순 고을의 민심을 직접 듣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약용은 낡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장터와 주막을 돌아다녔습니다. 선비티를 내지 않으려고 갓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섞여 앉아 귀를 열었지요. 곳간이 비어있대. 관아 창고에 쌀 한 톨 없다더군. 없긴 뭐가 없어. 박만복 그 작자 곳간에 다 있지. 장성 땅 새로 부임한 고을에 쌓아놨다는 소문이 있어. 그게 사실이야. 어떻게 알아? 박만복 수하아전 중에 양심 있는 놈이 있거든. 그 양반이 몰래 귀띔해 줬다는 거야. 약용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박만복, 수하의 아전, 양심 있는 자. 약용은 그 아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전의 이름은 최돌석이었습니다. 40을 간 넘긴 나이에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고 눈 아래에는 그늘이 짙었습니다. 주막 한쪽 구석에서 혼자 막걸리를 마시던 최돌석은 처음에는 약용을 보고 입을 닫았습니다. 모르는 일이오. 아무것도 모르오. 가시오. 그러나 약용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돌석 앞에 조용히 앉아 말했습니다. 저는 현감 나리 아드님 정약용이라 합니다.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박만복이 저지른 일을 낱낱이 밝혀 죽어간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최돌석이 약용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선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몇 살이오? 16입니다. 16. 최돌석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막걸리 사발을 두 손으로 쥐고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전 생활 20년을 했소. 나쁜 일도 했고 못 본 척도 많이 했소. 박만복 그 작자 밑에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봤지. 못 본 척.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작년 가을 이 고을 봉계마을에서 할아버지 하나가 굶어 죽었소.
구을미 신청했는데 방만복이 거절한 거요. 곳간이 비었다고? 근데 곳간은 비지 않았소. 내가 직접 봤으니까. 야경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이름은 김등만이요. 손자가 셋이었는데 그 손자들이 할아버지 시신 앞에서 우는 걸 내가 봤소. 그때 내가 왜 아무 말도 못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소. 최돌석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야경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최돌석이 품속에서 낡은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창고, 장부여. 방만복이 쌀을 빼돌린 날짜와 양이 적혀 있소. 내가 몰래 베껴둔 것이오. 버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2년 넘게 품고 다닌 거요. 야경은 그 종이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로부터 나흘이 지났습니다. 야경이 최돌석에게 받은 장부를 아버지 정재원에게 보여주려고 마음을 굳히던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관아마당에 갑자기 말 한 필이 들이닥쳤습니다. 말에서 내린 것은 한양에서 온 관복 차림의 사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정재원에게 문서 한 통을 내밀었지요. 야경은 그 문서를 옆에서 보았습니다. 방만복이 현재 부임 중인 장성고을로 정식 관령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방만복이 한양의 이조판서 홍낙순의 사위라는 사실, 그리고 홍낙순이 다음 달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가 관아 안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아버지 정재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돌석이 야경을 급히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방만복의 수하놈들이 이 고을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장부를 베껴뒀다는 걸 눈치챈 것 같습니다. 저를 찾고 있습니다. 야경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식구들은요? 처자식을 먼저 친정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근데 도련님, 그자들이 저 하나만 찾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도련님께 장부를 드렸다는 걸 알면 최돌석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야경은 그 반방 안에 홀로 앉았습니다. 장부는 품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버지께 드리면 아버지가 방만복을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이조판서의 사위였습니다. 아버지의 벼슬이 날아갈 수도 있었고 최돌석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장부를 태워버리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야경은 무릎 위에 장부를 내려놓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봉계마을 김등만 할아버지, 그 앞에서 울던 손자들 15명이 굶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15명. 야경은 장부를 다시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야경은 아버지 앞에 장부를 내놓았습니다. 정재원은 장부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훑어 내려가는 눈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다 읽은 뒤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구했느냐? 전 현감 수하에 있던 아전 최돌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양심을 속이지 못하고 인연을 품고 다녔다 합니다. 정재원은 장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야경아, 예, 아버지, 이것을 근거로 방만복을 고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방만복이 처벌받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방만복의 뒤에는 이조판서 홍낙순이 있다. 홍낙순은 지금 조정에서 막강한 힘을 쓰는 자다. 우리가 그의 사위를 건드리면 홍낙순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백성이 15명이나 굶어 죽었는데 나도 그것을 모르지 않는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고통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부 하나로는 부족하다. 증인도 있어야 하고 더 많은 증거도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고발을 받아줄 상급 관아가 필요한데 그 관아의 관리들도 홍낙순의 눈치를 볼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는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가 아니라 신중히 준비하자는 것이다. 야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신중히 준비하는 동안
또 누군가 굶어 죽으면 어찌합니까? 그 말에 정재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재원은 올해 아들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것이 아버지의 명이다. 야경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최돌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더 어두웠습니다. 도련님, 박만복 수아들이 아직도 고을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흉년 피해를 호소하러 관아에 왔던 봉계마을 사람들 중에 2명이 갑자기 행방불명됐습니다. 야경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협박을 한 것이군요. 그렇게 보입니다. 입을 막으려는 것이지요. 그날 밤 야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도 이해했습니다. 신중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16살 아직 벼슬도 없는 소년이 이조판서의 사위와 싸우겠다는 것이 무모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야경은 촛불을 켜고 밤새 무언가를 썼습니다. 아버지가 본장부를 베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화순고을을 돌아다니며 들었던 이야기들을, 봉계마을, 할아버지의 이름을, 굶어 죽은 15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날짜를 넣고 증인 이름을 넣고 창고, 장부의 내용을 대조해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새벽이 되도록 붓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야경은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장성이었습니다. 박만복이 새로 부임한 고을이었지요. 장성까지는 말을 타도 반나절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야경은 말이 없었으므로 걸어야 했습니다. 품속에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최돌석이 건네준 장부 원본, 하나는 야경이 밤새 써 내려간 고발장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모한 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조판서의 사위를 정면으로 찾아가 고발한다는 것이, 아직 벼슬도 없는 소년이 감히 권력자의 집에 돌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그러나 야경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성까지 가는 길목에서 야경은 뜻하지 않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길가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허름한 도포를 걸쳤으나 눈빛이 맑고 깊었습니다. 노인은 지나가는 야경을 보고 불렀습니다. 젊은이, 어디를 그리 급히 가는가? 야경은 멈춰 서서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장성의 일이 있어가는 중입니다. 홀로 가는가? 예. 노인이 야경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품속에 무거운 것을 넣고 가는군. 종이 같은데 고발장인가? 야경이 놀랐습니다. 노인이 빙긋 웃었습니다. 눈치가 없어 보이지 않으니 알 것이다. 장성 사또를 고발하러 가는 것이라면 혼자서는 안 된다. 혼자서가 아니면 어찌해야 합니까? 노인이 천천히 일어나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이 길로 사흘만 더 가면 전주 가명이 있다. 거기서 감사 어른을 만나야 한다. 관찰사 대감이 직접 움직여야 박만복 같은 자를 칠 수 있다. 사또 하나를 고발한다고 해봐야 그 지역 동원에서 묻어버릴 것이야. 야경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생각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전주, 가명, 전라도, 관찰사, 장성동원에 고발장을 내면 박만복의 수하들이 그것을 묻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찰사에게 직접 고발하면 박만복도 쉽게 막을 수 없었지요. 야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노인은 대답 없이 다시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야경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장성이 아니라 전주로, 동원이 아니라 가명으로. 그것이 야경의 결심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16살 소년이 아직 아무것도 아닌 몸으로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야경은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전주까지는 이틀 길이었습니다. 첫날 밤
야경은 작은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돈이 넉넉지 않아 방 한 칸을 여럿이 나누는 봉방이었지요. 거기서 야경은 뜻하지 않은 동행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내였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고 키는 크나 어깨가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도포 대신 소박한 두루마기를 걸쳤고 등에는 낡은 책 곶다리를 메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행상꾼 같기도 하고 떠돌이 서당 훈장 같기도 했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이진호였습니다. 주막방에서 옆에 누운 야경에게 이진호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오는 길인가? 젊은이? 화순에서 옵니다. 화순. 화순 현관 바뀐 그 화순 말인가? 거기 사정이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야경이 돌아보았습니다. 이진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이 일대를 10년 넘게 돌아다닌 사람이라오. 전라도 고을마다 사정을 좀 아는 편이지. 화순 전 현감 박만복. 그 이름을 여러 번 들었소. 어디서 들었습니까? 화순만이 아니라오. 이진호의 눈이 가라앉았습니다. 그자가 거쳐간 고을이 셋이오. 화순 전에는 고창. 고창 전에는 담양. 가는 곳마다 같은 짓을 했지. 곳간 비우고 세금 2배 걷고 호소하는 백성은 협박하고. 야경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진호가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선비의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네, 뭘 하려는 거요? 가명에 고발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진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내려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종이들이었습니다. 날짜와 지명과 숫자들로 가득한. 나는 고창과 담양 고을을 다니면서 이것들을 모았소. 백성들의 하소연을 받아 적었지. 혹시 언젠가 쓸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그러나 나 혼자서는 어디에 낼 수가 없었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으니까. 이진호가 그 종이들을 야경에게 내밀었습니다. 자네가 가명까지 간다면 이것도 함께 가져가 주겠소? 야경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이진호는 걸으면서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고창 고을에서 있었던 일, 담양 백성들의 이야기, 관리들이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빼돌리는지,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다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야경은 들으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르신은 왜 10년 동안 이 일을 하셨습니까? 이진호가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나도 한때 관리였소. 예? 작은 현의 이방이었지. 그때 나도 못 본 척을 많이 했소. 상관이 하라는 대로 했고 시키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았지. 그런데 어느 날 이웃마을 아주머니 하나가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소. 그 아주머니가 구울미를 신청하러 관하에 왔을 때 내가 돌려보냈지. 이진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잠을 못 잤소. 그래서 관직을 버렸소. 그리고 10년째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요. 야경은 말이 없었습니다. 이진호가 다시 걸음을 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아직 젊소. 아직 죄를 짓지 않았지. 하지만 지금 이 길을 걷지 않으면 나처럼 후회하게 될 거요. 눈을 감을 수 있는 사람이 눈을 감으면 그건 죄와 다름없소. 그 말이 야경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버지의 말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더 깊었습니다. 눈을 감을 수 있는 사람이 눈을 감으면 그건 죄와 다름없다. 전주에 도착한 것은 이튿날 오후였습니다. 전주는 화순과 달리 큰 도시였습니다. 가명이 자리한 전라도의 중심 고을이었고 번화한 장터와 넓은 관아가 늘어서 있었지요. 가명 앞에는 붉은 홍살문이 서 있었고 그 앞에는 창을 든 군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야경은 가명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관찰사 대감을 만나고 싶습니다. 군졸이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벼슬이 있소? 없습니다. 아전이요? 아닙니다. 그럼 무슨 볼일이요?
고발을 하러 왔습니다. 곤졸이 코웃음 쳤습니다. 관찰사 어른이 일개 평민 고발을 직접 받을 것 같소? 먼저 이 방을 거쳐야 하오. 이 방청. 야경은 그리로 안내받았습니다. 이 방은 40살쯤 된 무뚝뚝한 사내였습니다. 야경이 내민 고발장을 받아들었다가 이름 없는 유생의 글씨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옆으로 툭 던졌습니다. 접수에 둘이다.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기다리시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건 모르오. 야경은 감명마당 한편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이방이 야경을 불렀습니다. 이 고발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반려되었소. 예? 장부 하나만으로는 부족하오. 증인도 있어야 하고 더 많은 문서가 필요하오. 야경은 이방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진호 어르신이 모아온 고창과 담양의 기록도 함께 냈습니다. 15명이 굶어 죽은 것도 적었고 날짜별 창고, 장부도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합니까? 이방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금방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규정이 그렇소. 야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보안해서 다시 내겠습니다. 이진호와 다시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방이 받지 않으려는 것은 이미 박만복 쪽에서 손을 써놨기 때문일 거요. 이진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방 정도는 돈 몇 냥이면 입을 막을 수 있는 자들이니까. 이방을 거치지 않고 관찰사에게 직접 올리는 방법을 찾아야 하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한 가지가 있긴 하오. 이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주향교에 찾아가시오. 거기 원로 유생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관찰사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이가 있다고 들었소. 백 선생이라는 분인데 성함은 백인택이요. 화순 출신이라 화순 사정을 잘 아실 거요. 야경은 그날 곧바로 향교를 찾았습니다. 향교는 가명에서 한참 걸어야 닿는 곳에 있었습니다. 기와 담장 안에 은행나무가 가득했고 마당에는 서너 명의 노인 유생들이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야경이 공손히 물었습니다. 백인택 선생님을 뵙고 싶습니다. 바둑을 두던 노인 중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흰 수염이 길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백인택이요. 자네는 누구인가? 화순에서 온 정야경이라 합니다. 노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정재원 현감의 아들? 예. 여기는 왜 왔는가? 야경은 품속에서 고발장을 꺼내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전 화순 현감, 박만복의 죄상을 가명에 고발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방청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관찰사 어른께 직접 올릴 방도를 여쭙고 싶습니다. 백인택이 고발장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1장, 2장, 3장. 끝까지 다 읽은 뒤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혼자 썼느냐? 예. 16살에? 예. 백인택이 바둑판을 밀어놓고 일어났습니다. 따라오너라. 백인택은 야경을 곧바로 관찰사의 사저로 데려갔습니다. 전라도 관찰사 유정현. 50대 중반의 근엄한 사내였습니다. 백인택과는 30년 지기였고 백인택이 이 아이의 말을 들어보시오라고 하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야경은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관찰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5명의 이름을, 날짜와 장소와 상황을, 창고, 장부의 숫자를, 이진호 어르신이 모아온 고창과 담양의 기록을. 유정현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야경이 말을 마쳤을 때 방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유정현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16이라고 했지? 예. 아직 과거도 보지 않은 몸이고? 예. 아비는 알고 있는가? 야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비는 신중히 때를 기다리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소희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유정현이 야경의 눈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왜 기다릴 수 없었느냐? 기다리는 동안 또 누군가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유정현이 백인택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인택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유정현이 말했습니다. 이 고발장 내가 직접 받겠다. 그리고 박만복의 장성동원에 사람을 보내 조사를 시작하겠다. 야경의 가슴이 쿵 뛰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 고마워하기엔 아직 이르다. 유정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박만복 뒤에 이조판서 홍낙순이 있다. 내가 움직이면 그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이 끝나기 전에 자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각오가 되어 있는가? 야경은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예, 대감. 가명을 나오면서 이진호가 야경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해냈구려. 야경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관아 담장 뒤에서 두 사내가 야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만복의 수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유정현이 보낸 가명관리들이 장성에 도착해 강만복의 창고를 열었고 그 안에서 쌀 수백 가마니가 발견되었습니다. 야경이 제출한 장부와 대조해보니 수치가 일치했지요. 화순에서 빼돌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화순 현감 아들이 가명의 고발장을 냈다더군. 16살짜리가 그게 사실이야? 박만복이 꼼짝 못하게 됐다고 하던데 전주 가명에도 화순에도 장성에도 소문이 돌았습니다. 화순으로 돌아온 야경을 기다리는 것은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정재원은 아들을 보자마자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만에 다시 나와 말했습니다. 아비 허락도 없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정재원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잘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야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도 뒤돌아서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에서는 봉계마을 주민들이 야경의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절을 했습니다. 도련님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원통한 것들이 좀 풀리겠습니다. 야경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만복이 처벌받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명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유정현이 보낸 급보였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이조판서 홍낙순이 개입했다. 조사를 중지하라는 한양 조정의 명이 내려왔다. 야경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이조판서 홍낙순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사위 박만복이 고발당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선 형조에 압력을 넣어 이 사건의 조사 권한을 가명해서 형조로 이관시켰습니다. 그리고 형조 판서에게 귀띔했지요. 이 사건은 근거 없는 모함이요. 어떤 결론이 나와야 하는지는 판서 어른이 더 잘 아실 것이요. 형조 판서는 홍낙순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다음 날 형조 관리들이 화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창고 장부를 다시 검토하겠다며 원본을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지목된 최돌석을 연행했습니다. 최돌석은 형조 관리들 앞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최돌석은 버텼습니다. 아는 대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았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밤새 조사가 이어졌고 이튿날 아침 최돌석은 눈이 퉁퉁 부어서 나왔습니다. 그의 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베낀 장부는 연도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박만복 나리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야경은 그 소식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최돌석 어르신을 협박한 것이군요. 이진호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닐 거요. 이제 그쪽에서는 반격을 시작할 것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며칠 뒤 한양에서 소장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이조판서
홍낙순의 이름으로 올라온 소장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화순 현감, 정재원이 허위 문서를 이용해 조정 관리를 모함했으며 이 일의 배후에 정재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정재원이 탄핵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약용은 그 소식을 듣고 손발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일을 벌인 것이 아버지에게 화가 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도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약용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망치지 마라. 아버지,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물러서면 내가 제출한 고발장에 적힌 15명이 헛되이 죽은 것이 된다. 정재원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벼슬은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약용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사과할 것 없다. 정재원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진짜다. 홍낙순이 움직였다면 아직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홍낙순의 수하들이 화순 고을 곳곳에 퍼졌습니다. 약용에게 장부를 베껴준 최돌석의 말이 바뀌었고 이진호가 모아온 고창과 담양의 증인들도 하나둘 입을 닫았습니다. 혹자는 야반 도주했고 혹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발뺌했습니다. 약용을 따르던 이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가명에서도 소식이 왔습니다. 유정현 관찰사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양에서 화순 사건에 관여하지 말라는 압력이 왔고 유정현의 직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이진호가 약용을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길 방법이 없을 것 같소. 약용은 눈을 감았습니다. 상대가 너무 크오. 이조판서 홍낙수는 지금 조정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중 하나요. 그자를 이기려면 그자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게 어디에 있소? 약용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박만복이 직접 화순에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그는 장성 사또 신분으로 공식 방문이라는 명목으로 화순관아에 들어섰습니다. 말을 탄 채로 마당에 들어서서 정재원을 마주보았습니다. 박만복은 40대 중반이었습니다. 얼굴은 기름기가 흘렀고 눈은 교활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정재원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화순 현감, 정재원 어른, 잘 지내셨소? 우리 장인어른이 많이 걱정하시더이다. 요즘 이 고을의 소문이 흉흉하다고. 정재원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듣자 하니 현감, 어른, 아드님이 근거 없는 고발장을 쓴다고 하더군. 어린 것이 글을 좀 배웠다고 철없는 짓을 하는 거겠지. 어른이 잘 타일러 주셔야 하지 않겠소? 박만복의 눈이 관아 담장 아래에 서 있는 약용에게 향했습니다. 오, 저기 있구나. 어디 보자. 약용이라 했지? 나이가 몇이야? 약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귀는 알아듣겠지. 들어라. 박만복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이라도 고발장을 취하하면 이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해주겠다. 아비 벼슬도 지켜줄 것이고 최돌석 그놈도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박만복이 말을 끊었습니다. 계속 버티면 어른이 먼저 다친다. 방 안에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약용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만복이 돌아가고 나서 약용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진심으로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게 치밀어 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돌석이 집을 잃었습니다. 박만복 수하들이 그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다행히 최돌석과 가족은 피신해 있어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숨겨두었던 나머지 서류들은 모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최돌석이 약용을 찾아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약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련님, 저 때문에 더 큰일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약용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증거가 없습니다. 제가 증언을 바꿨고 서류도 불탔으니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약용이 말했습니다. 원본 장부는 제가 관찰사 어른께 드리기 전에 전부 베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진호 어르신의 기록도 베껴두었습니다. 그 필사본들이 아직 제게 있습니다. 최돌석이 눈을 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련님. 증인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압니다. 약용은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두 통의 소식이 동시에 날아왔습니다. 첫 번째, 형조의 결정이었습니다. 박만복에 대한 고발은 근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고발장은 효력을 잃었고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한양에서 온 정갈이었습니다. 정재원이 현감직을 파직당했습니다. 허위 고발을 방조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약용은 그 두 통의 소식을 마주 앞에 놓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는 빗줄기였다가 금방 굵어졌습니다. 빗소리가 관아의 처마를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정재원은 짐을 쌌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인들도 말이 없었습니다. 약용은 아버지의 방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들어오너라. 방 안에는 이미 절반쯤 짐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책들이 보따리에 담겼고 벼루와 붓이 상자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쟤 때문에 이미 지난 일을 말하지 마라. 정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단단함 안에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약용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의 벼슬을 제가 빼앗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재원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손을 들어 아들의 어깨에 얹었습니다. 약용아, 내가 이 벼슬을 얻은 것은 백성을 위해서였다. 백성을 위해 쓰다가 잃는다면 그것은 잃은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말에 약용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박만복은 여전히 살아있고 굶어 죽은 15명의 원한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재원이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너는 알 것이다. 이진호가 그날 저녁 약용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도 무거웠습니다. 도련님, 저는 이제 여기를 떠나야 할 것 같소. 박만복 수하들이 저를 찾고 있소. 어디로 가십니까? 잘 모르겠소. 다시 길을 걷겠지. 늘 그렇게 해왔으니. 이진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어떻게 하겠소? 약용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진호가 문을 열다가 멈추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하겠소. 이 나라 백성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시오. 가명도 아니고 형조도 아니오. 약용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곳까지 갈 힘이 없었소. 그러나 도련님은 다를 것이오. 이진호가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약용은 빈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약용은 촛불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파직되었습니다. 최돌석은 집을 잃었습니다. 이진호는 떠났습니다. 증인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고발장은 기각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약용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15살 여름, 장터에서 돌아오던 날, 아버지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글을 읽는 자가 눈을 감으면 세상은 아무도 없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진호가 했던 말, 눈을 감을 수 있는 사람이 눈을 감으면 그건 죄와 다름없소. 약용은 눈을 떴습니다. 촛불이 다시 똑바로 섰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명도 형조도 이 일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진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 백성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가명도 아니고 형조도 아닌 곳. 그곳은 어디인가? 야경은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높은 곳. 어떤 이조판서도 어떤 탐관오리도 막을 수 없는 곳. 홍낙순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임금이 있는 곳. 야경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임금에게 직접 올리는 글. 상소. 조선의 백성이라면 누구든, 심지어 벼슬도 없는 유생도 임금에게 직접 올릴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임금이 직접 읽는다면 홍낙순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소를 올리려면 한양까지 가야 했습니다. 한양까지 가는 길에 박만복 수하들이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상소를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상소는 한 번 올리면 두 번 기회가 없었습니다. 기각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야경은 밤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이 틀 무렵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고발장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였습니다. 야경은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박만복의 죄상부터 쓰려 했습니다. 그러나 멈추었습니다. 임금에게 올리는 글은 달라야 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죄를 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백성이 왜 죽어가는지를 임금이 직접 알아야 했습니다. 야경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전라도, 화순, 고을, 굶어 죽은 15명의 이름. 그들 각각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봉계마을 김등만 할아버지는 손자 셋을 키우던 사람이었고 그의 본 모내기를 스스로 했던 건강한 노인이었다는 것. 가을 수확 후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구을미를 신청했는데 강만복이 기각하는 바람에 겨울을 넘기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화순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 고창과 담양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는 것. 야경은 썼습니다. 전하, 이것은 한 사람의 악행이 아닙니다. 이 나라 백성이 죽어가는 동안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글을 읽는 자들이 모두 눈을 감는다면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요입니까? 붓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동이 밝아왔습니다. 상소문을 다 쓴 야경은 최돌석을 찾아갔습니다. 빈집에 임시로 얹혀 살던 최돌석은 야경의 얼굴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도련님, 한양에 가실 겁니까? 예. 혼자서요? 어르신이 함께 가주신다면 더 좋겠지만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최돌석이 올해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미 집도 잃었소. 잃을 것이 더 없는 사람이요. 그가 일어났습니다. 함께 가겠소. 야경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상소문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재원은 아들의 글을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눈빛이 여러 번 변했습니다. 다 읽고 나서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임금께 올리겠다는 것이냐? 예. 한양까지는 어떻게 갈 것이냐? 걸어서 가겠습니다. 정재원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에 있던 작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그 안에는 은전 몇 잎이 있었습니다. 노자로 써라. 야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붉었습니다. 아비는 벼슬을 잃었다. 그러나 그 벼슬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 예? 이런 아들. 야경은 그 말에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녀오너라. 그리고 내가 옳은 것을 임금께서도 알아주실 것이다. 야경은 깊이 절했습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최돌석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화순에서 한양까지는 닷새 길이었습니다. 봄비가 오는 날도 있었고 흙길이 질척이는 날도 있었습니다.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야경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품속에는 상소문이 있었습니다. 한양 성문이 보인 것은 닷새째 저녁이었습니다. 야경과 최돌석은 성문을 통과해 도성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양은 화순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곳이었습니다. 기와집이 즐비했고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야경은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상소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완전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야경은 경복궁 앞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상소를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사관원에 제출하거나 아니면 임금이 거동할 때 직접 올리는 것이었지요. 사관원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야 했고 홍낙순의 손길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야경은 직접 올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임금이 거동하는 날, 신하들과 함께 외출하는 그 길목에서 무릎을 꿇고 상소를 들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임금이 종묘 참배를 위해 거동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경은 어가가 지나는 길목으로 갔습니다. 이미 많은 백성들이 길 양쪽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야경은 그 사이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는 상소문을 높이 들었습니다. 최돌석이 그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려우십니까, 도련님? 야경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가 제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징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가, 행렬이 오고 있었습니다. 앞서가는 군졸들의 발소리가 땅을 울렸습니다. 어가를 호위하는 병사들이 행렬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가마가 보였습니다. 야경은 상소문을 더 높이 들었습니다. 전하, 소인 정야경이 억울한 백성들을 대신해 상소를 올립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행렬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가마 옆에 있던 내관이 가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잠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내관이 야경에게 걸어왔습니다. 전하께서 상소를 받으신다. 야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소문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야경과 최돌석은 한양의 주막에서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답이 없으면 기각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둘째 날이 지났습니다. 셋째 날 저녁이 되었을 때 주막문이 열렸습니다. 왕의 정가를 가져온 내관이었습니다. 화순 유생 정야경을 찾는다. 야경이 일어났습니다. 내관이 임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께서 상소를 직접 읽으셨다. 전하의 명이시다. 방만복과 관련된 자를 모두 조정으로 소환하라. 야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조사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임금이 직접 명한 조사였습니다. 형조도, 이조판서, 홍낙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방만복이 한양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임금 앞에서의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방만복은 처음에 당당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모함입니다. 전하, 일개 유생의 거짓 고발입니다. 그러나 임금의 명으로 형조의 관리들이 직접 화순과 장성의 창고를 재조사했습니다. 야경이 제출한 필사본, 장부와 대조하자 수치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방만복의 얼굴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치는 착오입니다. 장부를 잘못 기록한 것입니다. 착오가 쇠고울에서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었다는 것이냐. 임금의 목소리에 냉기가 흘렀습니다. 방만복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순고을 굶어 죽은 15명의 이름이 이 상소에 모두 적혀 있다. 짐이 이것을 읽었다. 내가 구울미를 막지 않았다면 이들은 살아 있었을 것이다. 그때였습니다. 조사에 참여했던 관리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방만복의 오랜 수하였던 자였습니다. 그 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인이 아르겠습니다. 방만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방만복 나리 밑에서 5년을 일했습니다. 화순과 고창과 담양에서 빼돌린 쌀과 돈의 규모를 소인이 직접 계산했습니다. 그 내역을 소인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말하라. 수하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만복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쌀 2,300가마, 세금, 포탈은전 500냥, 굴미, 착복쌀 300가마, 숫자 하나하나가 울려 퍼졌습니다. 방만복이 돌아보았습니다. 이놈, 배신하는 것이냐. 저는 이제 더는 못하겠습니다. 나리,
수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굶어 죽은 자들의 얼굴이 꿈에 나옵니다. 박만복은 변명했습니다. 이것은 장인어른이 지시한 일입니다. 이주판서 홍낙순 대감이 재원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조정안에 파란이 일었습니다. 이주판서 홍낙순이 소환되었습니다. 홍낙순은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 지시를 한 적 없습니다. 사위가 혼자 저지른 일입니다. 그러나 박만복이 들고 있던 마지막 패를 꺼냈습니다. 장인어른이 보내신 서신이 있습니다. 재원을 확보해 보내라는 내용입니다. 소인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홍낙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임금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만복의 죄는 명백하다. 관직을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하며 유배에 처한다. 그리고 임금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조판서 홍낙순은 사위의 비행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묵인했다. 관직을 파직하고 가산을 몰수한다. 조정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홍낙순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백성이 굶어 죽는 동안 곳간을 채웠다. 이는 나라의 근본을 해친 것이다. 용서할 수 없다. 박만복은 관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곤장을 맞았습니다. 가사는 모두 몰수되었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거리에 내쳐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장성구호를 호령하던 사또가 찢어진 옷을 걸치고 허름한 골목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푼만 주시오. 배가 고프오.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굶겨 죽이며 자신의 곳간을 채우던 차에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임금이 야경을 불렀습니다. 16살 소년이 임금 앞에 엎드렸습니다. 짐이 상소를 읽었다. 내가 썼느냐? 예. 전하, 벼슬이 없는 몸이거늘 무엇이 두렵지 않았느냐? 야경이 대답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전하, 그러나 굶어 죽은 자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눈을 감으면 그건 죄와 다름없다 생각했습니다. 임금이 올해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아비 정재원의 파직을 취소하라. 전하, 이 나라에 이런 아들을 둔 아비가 벼슬을 잃어서는 아니 된다. 야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임금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야경, 과거에 응시하라. 짐은 내가 이 나라 백성을 위해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한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화순고을에는 봄이 왔습니다. 봉계마을에는 새집이 들어섰습니다. 최돌석이 나라로부터 보상을 받아 다시 지은 집이었지요. 그 집 마당에는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전라도 가명에는 새로운 감사가 부임했습니다. 유정현 관찰사는 임금의 신임을 다시 얻었고 더 높은 자리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양에서는 어느 봄날 과거 시험장에서 한 젊은 선비가 붓을 들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빛났습니다. 16살 때의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깊어졌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시험 문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란 무엇인가? 젊은 선비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붓이 종이 위를 달렸습니다. 그 젊은 선비의 이름은 정야경. 훗날 이 나라 역사의 길이 남을 학자이자 관리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목민심서무 경세유표를 쓰고 경세유표징시 이별을 쓰고 평생 백성을 위한 학문을 이어간 사람이었지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16살 여름 화순 장터에서 굶주린 할머니를 보았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글을 읽는 자가 눈을 감으면 세상은 아무도 없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정야경은 평생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벼슬을 얻어도 유배를 당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가 정야경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뛰어난 학자였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눈을 감을 수 있었는데 감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도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못 본 척하지 않는 눈, 불편하더라도 바라보는 눈. 16살 정야경이 그랬던 것처럼
본 이야기에 공감하고 위로받으셨다면 제 행복입니다. 꼭 간직하고 있는 사연이나 의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연은 AI 기술을 활용한 순수 창작물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